이 앞에 세션도 그렇지만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 제 앞에 말씀하신 분들, 우리 권 선생님도 그렇고 두 분도 그렇고 이 언리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축과 게임, 아니면 스포츠와 e스포츠 이걸 이제 한 단어로 묶으면 융합, 통합이라고 좀 해석하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불려온 이유도 여기 안 썼지만 제가 오늘 여기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한국 IMC 연구회라는 이 학술 단체를 제가 한 20년째 이끌고 있는데, 이 IMC는 이제 광고 용어가 금방 일반화됐죠. 이제 우리 그 건축하시는 김태우 선생님께서 포지셔닝이라는 단어 쓰는 거 보고 제가 사실 포지셔닝은 이제 광고 홍보의 전가의 보도 같은 단어인데 이게 일반화됐을 만큼 이제 IMC는 인티그리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래서 통합이 화두죠. 통합적 관점에서 제가 이 게임화 저널에다가 몇 차례 기고를 했습니다. 네, 뭐 그런 게 인연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느닷없이 인문학자가 이 뭐 웹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있는 동네에 왜 왔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왔노라는 것이고, 보통 이제 컨퍼런스의 마지막 시간쯤 되면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두 종류입니다. 주최 측, 아니면 이제 발표자에게 특별한 질문이나 시비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런 분들, 저도 또 이런 데 참여하는 이유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어떤 지적 혹은 통찰 이런 걸 얻기 위한 거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일과 배움과 놀이가 하나였다. 우리 삶은 일과 배움과 놀이가 하나였던 것이다. 원시사회부터 농업사회까지. 근데 그것이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분업화라는 이유로 일과 배움이 갈라지고 놀이는 실종됐다. 그래서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분업화가 생산과 소비를 구분하고 고용과 실업을 나눠 놓았다. 근데 후기 산업사회, 4차 산업혁명에 들어오면서부터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재융합하고 있다. 특히 일과 배움이 다시 만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놀이라는 것이 일과 배움의 촉매제, 융합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투박한 생각의 밑그림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게임 혹은 게임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쭉 준비했던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제 논리의 허점이라든지 비약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지적받아서 보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이제 내용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인용해서 유명해진 말이죠. 소크라테스와 점심 먹으려면 애플을 걸겠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한번 검색해 볼까.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2,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00조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코스닥, 코스피 기업을 다 합쳐도 애플을 못 사죠. 왜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 소크라테스의 무엇이, 그의 어떤 인문학적, 인간학적 사유, 무엇이 잡스로 하여금 이런 얘기 하겠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고 있고, 전 여전히 왜 잡스가 인문학을 강조했는지를 여전히 클리어한 답은 못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논리에서 아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과 배움과 놀이가 있었는지 이것이 왜 해체됐을까? 그리고 그것이 왜 또 다시 융합하기 시작할까? 그 과정에서 게임 혹은 게이머가 갖는 역할이 뭐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근데 이게 한 가지 여기 난제가 있습니다.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 전공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IMC, 인티그리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데, 이것이 통합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우리의 문화적, DNA적 상식이 통합을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사실 IMC는 30년 전에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수업 나온 광고 전략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 광고가 너무 세분화됐어요. 광고, PR, 판촉, DM, 이벤트, 전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광고 부서의 직원 270명, PR 부서의 직원이 150명. 그러니까는 광고 부서는 PR 부서가 내보내는 기사가 뭔지 몰라. 판촉 부서는 광고를 신문을 보고 알아.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자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보내는 모든 메시지를 통합하자 해서 나온 이론이 IMC입니다. 근데 서양 애들은 이걸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거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그 미시간 대학의 그 리차드 니스비 교수가 그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서 밝힌 실험입니다. 소와 관계 있는 거는 닭이냐 풀이냐. 저도 여러 나라 다니면서 실험해 봤는데 서양 애들은 한결같이 소와 닭입니다. 우리 동양, 한국, 일본, 중국은 소와 풀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소와 풀의 먹이 사슬이라는 관계적 사유를 합니다. 서양 애들은 같은 동물이라는 범주적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관계적 사고를 하는 우리로서는 통합이라는 것이 nothing new,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지난 20년 동안 국가통합위원회가 운영되어 오면서도 물론 정치적인 색깔 빼가더라도 통합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장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그동안 사실 우리 사회에 이 최재천 교수가 촉발시킨 통섭이 아니더라도 통섭, 통합, 융합 굉장히 많은 책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오른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IMC를 처음으로 주창한 노르쉐선 대학의 슐츠 교수입니다. 몇 해 있는 IMC 연구회가 제가 말씀드린 한국에 있는 20년, 올해는 꼭 20년을 만든 학회의 이름이죠. 이게 통합에 대한 이런 우리의 상식적인 저항이 오히려 통합을 막는 게 아닌가라는 전제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죠.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 아버지가 아침에 사냥하러 나갑니다. 아들은 따라 나갑니다. 아버지는 먹거리를 구하기 위한 일하러 나가는 거죠. 아들은 배우러 나가는 거죠. 일을 배우러. 근데 잡아갖고 와서 뭐 잘 먹습니다.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일과 배움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농업사회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이 농사 지면은 못줄 잡고 새 쫓고 나무 해오고 뿐만 아니라 농업사회까지만 하더라도 그 요즘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그 조상님들은 다 엔잡러들이죠. 우리 할아버지들은 집도 짓고 가마니도 짜고 농기구도 만들고 우리 할머니들은 먹거리도 만들고 옷감도 짜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나오는 엔잡러라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과 소비의 구별이 없었죠. 요즘 유행하는 프로슈머의 삶이었습니다. 또 고용과 실업도 자식 중에서 게으른 자식이 있어서 좀 미움을 할지 몰라도 그놈을 내쫓거나 밥을 굶기진 않았어요. 그죠? 요즘 우리가 말하는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용어들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어떤 그 가치관, 인문학적 사유는 뭐죠? 공감, 배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우리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 내 세대로 끌고 들어서 죄송한데 그 어렸을 적에 기억이 있는 나로서는 두레라든지 품앗이라는 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용어는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두레와 품앗이. 그것과 요즘 유행하는 공유, 공감, 배려라는 단어 한번 등가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던 것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뭐 때문에? 생산성 때문에. 그죠? 우리가 배웠던 3S, 뭐 단소나 표준화 전문화에서 끊임없이 쪼개입니다. 끊임없이. 그 과정에서 생산은 소비랑 멀어지고 고용은 실업과 구분되고 놀이는 실종되고 이 초등학생도 잘 안 하는 농담이지만 곤충을 3등분하면 머리 가슴 배지만 아이들은 죽는다. 그죠? 죽는다라고 씁니다. 죽는다. 근데 실제로 이게 웃을 수만 없는 게 우리는 200년 동안 산업사회 거치면서 우리는 분해하면서 살해했어요. 최근에 들어서 끊임없이 통합, 융합을 합쳐서 겉모습은 머리, 가슴, 배를 회복하지만 이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인비저블 아셋,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가치, 생명을 우리가 죽여버린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미싱 파트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조각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가치 영역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관심과 이제 거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는데 인공지능과 인간을 등가시켜서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이 과연
인간의 고유 영역인가? 이런 부분을 논할 때 이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클라우스 슈밥이 어떻게 보면 장사 속으로 그 세계경제포럼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을 느닷없이 갖고 나왔지만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제레미 레프킨의 일련의 저서를 보면 이런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 개념에 의해서는 노동이 사라진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소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기서 이제 공유경제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롭게 고민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998년 IMF 이후에 지금까지 실업률이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떤 리더십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 혹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과거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많은 문제가 지금 있겠죠. 인구공 문제라든지 기경제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총합적으로 훑어보면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산업사회적 발상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구나. 기경제, 엔잡러. 제가 말한 엔잡러가 우리는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풀타임을 잡지 못한 무능한 사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기경제도 마찬가지고 공유경제, 기본적으로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개념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산업사회 이전의 가치관을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닐까. 또 직접적으로는 저도 한때는 에어비앤비나 우버를 성공한 공유경제를 봤어요. 근데 진정한 공유경제는 특정 소수의 독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가 플랫폼이나 공유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방향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리의 사고의 진행 방향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일과 배움이 다시 융합한다 그러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샘멜 아브스만이 지식 반감기라고 해서 우리 중 누구도 대학교 때까지 배운 지식으로 지금까지 밥 벌어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평생 교육이니 온라인 수업이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껏 알았던 배움에 대한 개념이 과거처럼 이제 학교만 졸업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죠. 일도 요즘은 더 이상 누구도 풀타임 평생 고용을 기대하지도 않죠. 그다음에 이 직업도 취업,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업이 취업 못한 사람들의 대안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깨달음이 요즘 오고 있어요. 그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런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주커버그의 공통점이 뭐냐? 명문대학을 나왔다, 중퇴했다, 창업했다, 성공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한참 유행했다. 우리나라에 그런 농담이 유행했죠. 잡스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전자상가에서 알바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도 창업을 더 이상 취업의 차선책으로 비하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창직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산업사회 때 200년 동안 습관이 했던 일과 배움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한때 저도 이제 인문학 교수입니다만은 인문학의 90%는 실업자가 된다. 이런 저항들, 이런 외면들 왜 오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문학을 과거의 문사철로만 바라보고 있는 고정관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얼마 전에 광주 카이스트 대학원생들 수업하면서 보니까는 이 문화기술 리터러시라는 수업을 하더라고요. 컬처럴 테크놀로지. 보면 여전히 아웃풋에만 관심이 있는데 아까 세션 1이나 지금 세션 2에서 발표했던 분들처럼 이거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무한상랑학을 학교에서 할 때 근데 이런 작업을 잠깐 했었어요. 뭐냐면은 반가사유상을 3D로 만들되 이거 좀 조각내 갖고 조립할 수 있게끔. 왜 그랬냐? 우리나라의 이 절대 시각장애인이 한 40만 명 됩니다. 이분들은 박물관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만져볼 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확장, 아까도 몇몇 보니까 사례 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는 그 의원들이 공적 자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어 갖고 12시에 서울서 점심 먹었는데 1시에 광주에서 식비가 또 집행됐다 라는 것을 걸러내는 그런 게임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갖는 인문학적 사유는 굉장히 지금보다는 좀 점프업되고 확장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잡스가 아이포드와 아이폰 4를 발표하면서 애플은 기술과 인문학의 중간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인문학이 갖는 의미가 뭐냐를 아직도 우리는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 뜻이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토플러가 이런 얘기했죠. 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뭔가 앞으로 써먹을 수 없는 과거 방식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죠. 저도 2020년 8월에 은퇴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마지막 학기를 비대면 수업을 한 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학생들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었구나. 플립 러닝을 해도 액션 러닝을 해도 이게 먹혀져 있더라는 거죠. 문제는 기성세대였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절감을 했었어요. 윌리엄 기스 말 맞다나 이미 미래는 완벽하게 와 있는데 단순히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주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게이미피케이션은 아까 우리 그 선생님께서 스포티피케이션이라는 단어 썼는데, 그런 용어들, 아까 뭐 이 호텔의 그 놀이터화, 그다음에 그 언리얼이 갖고 있는 그런 이런 모든 요소들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결국은 융합화로 지대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면, AI가 예술성이나 창조성은 앞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진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찌 보면 예술성과 창의성조차도 AI보다 인간이 반드시 낫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이 갖고 있는 마지막 고유의 영역은 인간성이다, 인성이다, 인간학이다, 인류학이다. 뭐 다이나믹스의 저런 실험을 보면 갖고 있는 어떤 연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이제 물론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을 1대1로 등가시켜서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 사회, 그러니까는 후기 산업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사회나 원시사회가 가졌던 그런 삶의 환경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환경에서 가졌던 가치관, 인성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걸러내야 될 인문학적, 인간학적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면 뭐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2021년, 2022년에 가을 하늘을 올려다본 기억이 있죠? 그럼 제가 국민학교 때 올려다본 그런 푸른 가을 하늘. 그러니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아마 이 비행기로 오간 인구가 연간 20억이라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2천만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한 50년 만에 완벽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80억인데 8천만 인구처럼 살 수는 도저히 없어요. 하지만 디지털의 힘을 빌어서 그런 삶의 환경, 그런 삶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 일과 배움을 융합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설픈 인문학적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자님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기는 것만 못하다. 고맙습니다.